예, 이번 시간에는 상담심리학 제2장 좋은 상담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담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술 치료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할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최고와 최상을 위해서 자신의 어, 길을 걸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좋은 상담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자의 자질 문제, 그리고 상담자의 수련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담자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좋은 예술 치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좋은 예술 치료 전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수업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담자가 되기 위해선,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내담자들의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실수를 가져올 수 있게 돼서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상담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좀 먼 여행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항상 기분 좋은 그런 여행만 하는 건 아니죠. 여행을 하다 보면 난관도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먼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상담자가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의 자질이에요.
일단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담자가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이 갖춰져야 된다. 전문적 자질이라 하면 우선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담자가 우선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기술 훈련, 즉 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의 다양한 정신병리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그 사람이 살아오고 살고 있는 그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중국 사람을 상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국 사람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어떤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장해온 그런 상담자가 그 중국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한국 사람이 미국인을 또 상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쭉 살아온 상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사람을 상담할 때하고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을 상담할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상담자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뭐 심리학자가 됐든 뭐 심리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상담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정보이고 개인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그 상담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내담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윤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선 뭐 상담자의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담자의 윤리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보호해야 하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남자 상담사라고 한다면 여자 내담자를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겠죠. 뭐 동성 간의 상담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성 간의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우선 상담자가 윤리적으로 성실한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실제 또 성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절대 제3자 외부인한테는 발설해서도 안 되고 누설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 간에 역시 이런 성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상담사든 여자 상담사든 내담자가 이성일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남자 상담사인데 여자 내담자가 와서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부관계에서 비밀스러운 부분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하게끔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되고 그 문제의 어떤 발생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선 얘기를 하도록끔 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듣고 상담자가 그걸 거꾸로 역이용하거나 잘못된 그런 마음을 먹어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을 준수해야 되고 비밀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에요. 인간에 대한. 그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이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이고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지식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기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초와 관련된 부분, 지각, 발달, 학습, 성격, 또 인간의 정서와 동기, 그리고 정신병리, 뭐 사회심리학과 같은 학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학부 및 석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때도 그와 관련된 또 필기시험도 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 생리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열의도 갖고 있어야 되죠. 상담자가. 열의가 물론 지나치면 너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모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 상담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상담관을 정립해야 된다. 다양한 경험. 그죠?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직장이나 뭐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학교 생활만 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든다면 그러면 내담자가 왔을 때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업 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 사업에서 어떤 식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면 책을 본다든가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는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상담 장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는 것도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사건들을 듣게 되면 상담자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조절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담자의 가치관입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관이 좀 올바르게 정립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가치관이 너무 강하거나 또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또 그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양한 가치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지는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담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상담자가 실질적으로 돼요. 성격이 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인간적인 자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수련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수련 과정에서는. 사실은 수련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과에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러면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많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한테 상담을 하기를 많이 좋아하고 자기한테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치 나는 상담하면 굉장히 내가 상담을 잘하나 보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심리학과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좋은 상담자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본인의 어떤 욕구, 기대, 동기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과 분석이 뒤따라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또 그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오픈마인드처럼 얘기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충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컨트롤을 못한다면 상담자가 될 수가 없죠. 또 상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욕구를 잘 참지 못하는 본인이 더 흥분한다거나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이제 수련 과정에 들어가면 상담 이론과 관련된 학습에서는 전문 서적과 최신 논문들 그 외에 인접 학문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술 치료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술 치료의 스킬만 익힌다고 해서 그게 좋은 예술 치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심리학 공부도 해야 되고
심리학에서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예술 치료를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우선은 예술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예술 치료 전문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라도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꼭 심리학 서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는 모든 우리 심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담과 관련된 또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습도. 그래서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 때도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선상에서 복지센터나 그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몇몇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조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상담과 관련된 실습들을 다 하고 있어요. 개인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있고 또 심리 검사와 같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비전이다라고 해서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은 이런 상담 전문가 또 임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받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슈퍼비전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또 훈련하고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게 바로 상담 사례 연구를 하는 것과 또 본인의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그에 해당되는 일이고, 상담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또 이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술 치료를 공부하지만 이 상담 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담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술 치료 분야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술 치료와 관련된 개인 센터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실습도 하고 그분들의 실제 예술 치료하는 장면도 관찰도 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러한 그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그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자에 대한 탐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가? 상담자가 우선은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우선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만약에 힘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상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 유능한 상담자로 보이기 위해서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담자라면 내담자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너무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내담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많이 꺼내놔야 되는데,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말문이 막히게 되고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탐색이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내담자에 대한 탐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고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우선 내담자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차분하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자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 상담자의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야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꾸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담자의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지는가? 이거는 또 반대의 경우예요. 내담자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 장면에 앉았는데 말을 잘 못 꺼내요.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상담자가 막 답답해하고 조급해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더욱 불안을 느끼고 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참 얘기하기가 힘들구나.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천천히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그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담자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침묵이 흐르는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담자의 불안과 침묵을 수용하지 못하고 막 조급하게 빨리 말을 하도록 하고 종용하고 자꾸 재촉하고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그 다음부터 상담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조급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빨리 도움을 좀 줘야겠구나. 상담의 효과를 좀 빨리 나타내야겠구나.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굉장히 상담을 잘하고 효과가 빠른데?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상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막 도움 주고 내가 상담을 빨리 막 하고 싶고 막 이끌고 싶고 이래도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상담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만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담자의 강점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지 않죠. 좋은 경험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무 문제를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측면에 대한 부분만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정말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또 강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강점을 오히려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될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어렵고 힘든 점뿐만이 아니라 강점을 찾아내서 이런 좋은 점도 갖고 있고 이런 장점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강점을 발휘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이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강점, 인생에서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도 끄집어내줘야 되고요. 그래 전반적인 양쪽의 측면을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동일한 이론을 적용하는가. 동일한 이론. 근데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계.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너무 전공 분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그 인간의 지각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측면에만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식을 쌓아왔다든가 하면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상담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양한 상담 기법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예술 치료를 하지만 예술 치료 중에도 다양한 예술 치료 기법이 있고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가지 것만 막 파가지고 난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나는 어,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전이에 대해서 또 자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전이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전이라는 것은 트랜스퍼런스예요. 전환시키는 거죠.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향했던 과거의 감정이나 태도를 상담자에게 투사시키는 무의식적인 과정이에요. 트랜스퍼런스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자각을 못하게 되면 상담 관계에서 제대로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상담에 활용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소진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소진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본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진이다라고 하는 건 직장인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게 소진이란 말이에요.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다가 본인이 지칠 수가 있어요. 길고 긴 먼 여행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게 되면 본인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본인이 오히려 능률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본인이 문제를 또 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크게 만들게 되는 거죠.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상담 심리, 임상 심리는 나는 공부할 자신이 없어. 남이 그런 어려워하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자신이 없고, 그런 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난 내 문제도 힘든데, 그건 난 못해.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기 힘드는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죠?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체력이 좋고 건강하고 그런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지, 본인이 우선 소진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내담자를 어, 상담하는 장면에서 또 겪게 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강한 전이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그죠? 아까 트랜스퍼런스라는 게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전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이라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상담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부모나 형제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졌던 감정이나 태도를 상담자에게 투사시키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 상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자기의 부모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태도를 상담자에게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예전에 자기의 그런 감정을 상담자에게 느끼게 되면 상담자에게 완전히 막 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 막 지나치게 크게 기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다루는 방법도 역시 습득을 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적절하게 잘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담자가 그런 전이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같이 그거에 빠져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겠지만, 수용해야겠지만,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상담 장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항. 그죠? 내담자가. 어, 내담자가 너무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또 상담자하고의 그런 관계가 불안하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털어놨나? 내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건가? 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다음번엔 내가 조금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시험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불안감을 좀 이해하고 그대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 불안감을 자꾸 감추고 거짓으로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담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나 자꾸 어, 엄마가 상담 받아보라 그래서 상담에 왔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비자발적인 내담자예요. 그러면
그러면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 힘들죠. 자꾸 거짓으로 상담에 임하거나 본인이 뭔가 변화돼야 된다는 동기도 작고 또 상담 관계를 제대로 형성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담을 제대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비록 만약에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다 하더라도 그 상담에 어, 임하는 자세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가 이제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도 역시 정도의 문제이긴 한데 의존적인 내담자라고 하면 우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담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좋지 않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상담자가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거 완전하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의 성향은 누군가 보살펴주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정말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라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거리감을 둘 필요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벗어나게끔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도 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상담이 너무 막 분산이 되는,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많은 말을 막 지나치게 막 많이 하게 되면 도대체 뭔 문제가 뭐지? 핵심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선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게끔 잘 끊어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 것을 또 막게 되면, 끊어버리면 내담자가 아예 말을 안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끊기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담자가 중간중간에 그 문제가 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가끔 질문을 던지는 거고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자꾸 분산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런 핵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문제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내담자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런 게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담자가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대한 억압, 사건과 감정을 분리시키고 또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상담자가. 그게 이제 결국은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 이 내담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상담자가 잘 파악하고 그 내담자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그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담 장면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예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가 뭔지를 우선 찾아내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점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대로 돼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찾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예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뭐 치료 효과라는 건 기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음,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본 상담자의 자질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상담자가 수련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 가지 공부와 실습도 하고, 그런 트레이닝도 받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제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수업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